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끄끄.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부에서는 현대의학적 암치료의 방법론과 전제는 무엇이며 그것이 적실한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똑바똑바 2부 극절편지 사연 시작했는데요. 저희 극절편지에는 양규빈님과 함께 박흥세 교수님도 또 함께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양규빈님이 이렇게 붙잡으셨나요? 못 가시게? 붙잡진 않았고요. 외간 남자라. 그렇지. 가로막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타이에 바람을 빼버렸대. 양규빈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2월이 바쁜 달인가요? 글쎄요. 예전에는 엄청 바쁘게 살았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세일링 보트의 삶을 좀 트라이 해보고 있잖아요. 트라이 해보고 계시군요. 완벽하게 살아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념을 갖고 사는 것과 안 갖고 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이 바람을 타는 재미가 약간 쏠쏠히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굳이 내가 계획을 잡아서 신년에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할 것입니다. 해주시옵소서 막 이랬는데 그러면 2월쯤 되면은 네네. 이제 나의 맘과 같지 않은 세상에 조금씩 이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주의 뜻이 아니었나? 막 이러면서 하다가 좀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 올해의 목표가 네네. 목적과 목표 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바람을 타보는 거. 올해 목표가? 네. 또 목표가? 없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죠.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방향이. 네, 삶의 방향. 그래서 아주 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내가 세우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성취하려고 하였던 부분들이 밥이 거의 다 돼서 저에게 오기도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버든해질만 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주 재미난 현상들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이나 많은 변화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저희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극절편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극절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빈님 그럼 오늘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사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인데 1기여서 수술과 항암 없이 암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 행위를 받지 말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들려서 조금 반발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곱씹어 보니 그런 의사결정을 당연히 또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그 질병의 원인과 성향에 맞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치료로 고민해서 또 그러한 치료를 받으라는 의미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수술이 적합하고 또 어떤 경우 방사선이 적절하며 또 어떤 경우 항암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하시기 힘들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사결정을 누구와 상담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꼭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진료는 의사와 약은 약사에게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만날 때 두 가지 생각을 갖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을 잘 잘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네.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이 그러한지를 examine 그 판단해 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막 곰곰이 따져봤대요. 네. 근데 그걸 성경은 신사적이라 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근데 솔직한 말로 있잖아요. 역량이나 윤리성에 있어서 오늘날 어떤 의사가 사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신앙의 영역에서의 사도 바울, 그다음에 의료의 영역에서 일반 의사 했을 때 바울을 능가할 만한 분이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그걸 곰곰이 되짚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보고 따져보는 것을 성경은 신사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무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 근데 성경은 그거를 전혀 무리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사적인 행위라는 거죠. 왜? 그 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냐 하면 걸작품인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행해야 될 권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의사를 만날 때는 의사는 좋은 의학을 공부한 과학자이기도 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학은 과학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거나 뭐냐면 나쁘지 않은 것일 수 있죠. 그렇다고 진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근데 의료 산업은 철저하게 돈의 하수인이죠. 그쵸. 산업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의사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러므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필요하지만 의사에 대해서 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몫은 또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그러네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분이 모든 질문에 있어서 그래도 이분이 다시 또 곱씹어보면서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술, 방사선, 항암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하면 해야죠. 그것이 근데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냐, 가장 좋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저런 거 없이 그냥 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수술이 꼭 하고 싶으면 하고 방사선 하고 싶으면 하고 항암 하고 싶으면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나에게 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때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좀 이제 어렵죠. 그죠? 맞아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사의 의견을 듣되 네. 크로스 체킹 여러 군데 같이 해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네. 전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뭐냐면 보완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정하는 것이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질병을 굉장히 치열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열하게 보다 보니까 사람을 안 봐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근데 의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아기가 안 고쳐주면 절대 못 고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이제 그 점에 있어서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하나님이 만든 사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그 좀 동시에 함께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가지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저기 췌장에 암이 발견됐다는데 췌장암 수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박 교수님? 저요. 글쎄 아직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이 이제 많이 부족하고 일단 제 마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네. 이제 거기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사실은 일기지만 저도 일기였을 때가 있었고 4기를 거쳤고 이제 전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이제 전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니까 이분은 그러면 수술이 아니면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또 자연 치유는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통합적으로 알아보면 좀 고민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알고 있는 거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이제 그 작게 할 것을 크게 나중에 크게 더 막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그런 같아요. 두려움이 저도 박 교수님도 처음에 신장에 암이 있다가 가서 똑 떼고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을 살았잖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저보다 그러니까 의사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이제 신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네. 배가 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배가 더 이상 항해하는 건 위험하다. 여기서 머물자. 그랬는데 뭐냐 하면 그 성경의 표현이 보면 선주와 선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무리해서 출항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그 경제적 데미지를 입는 걸 보죠, 그죠? 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더 신뢰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죠. 저는 이제 수술을 한다 그랬을 때 네. 이분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다 알아보고 1년, 2년, 3년 알아봐도 괜찮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저는 일단 생각해요. 무슨 암인지 이분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장기의 기능을 다 없애지 않는다면 네. 수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장기를 떼내버린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보니까 암이 아닌데도 담낭을 떼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냥 담낭 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떼낸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별 생각 없이 떼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제조회사보다도 탁월한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불필요하잖아요. 부품을 넣어놓지 않으셨어요. 그 부품엔 다 부품에 소용되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이 사라져도 인간이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 암 캠프에 오신 분 중에서 네.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담낭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떼낸 거예요. 그쵸. 담낭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인체에 말펑션, 역기능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건 곤란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위를 수술한다 그랬을 때 전절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다음에 있는 소장이 점차적으로 위에 기능을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하긴 하죠. 뭐 그런 사람을 많이 보기도 봤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을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하죠.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 소화 흡수를 못하게 되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뭐냐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장기를 어느 정도 잘라내느냐. 예를 들어서 대장암인데 대장에 뭐 한 30cm를 잘라낸다. 이러면 저는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장의 기능 전체를 없애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분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그 부위가 수술하기 좋아서 괜찮다면 저는 굳이 안 나는 수술 안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항암 같은 경우, 방사선 같은 경우는 네.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하기가 쉽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룰루랄라 하면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조사하는 부위가 작고 양이 작으면 그렇게 안 올리고 저처럼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을 경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좀 힘들고 몸이 막 팍팍 가라앉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방사선은 찾기는 쉬운지 모르지만 부작용 거의 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가 아주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문제는 뭐냐 하면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식도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식도에 암이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안 내려간다. 근데 식도암 수술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삶이. 근데 이제 식도에 있는 암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론으로 해서 거기에 식도에 방사선을 쬐서 암을 사이즈를 줄인다. 그러면 뭐냐면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솔루션이면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냐면 난 죽어도 방사선 아닙니다. 그러면 죽어야지.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필요하면. 항암제도 마찬가지죠. 항암제는 맞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지만 부작용은 영구적이지는 않죠. 반영구적인.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되는 면에 있어서는 당신은 힘들지만 네. 방사선보다 부작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부작용이다. 어떤 거에 따라서는 좀 뭐냐면 방법을 모르면 해소하기가 좀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오래 맞아서 수족 냉증이 왔다 손발이 찬데 네. 그것이 거의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회복이 안 돼서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을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배우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항암제를 가지고 원래 전통적인 항암제는 빠르게 분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화학 독극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표적 치료제들은 뭐냐 하면 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나온 표적 치료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생혈관을 만드니까 암이 신생혈관 억제제로서의 이제 표적 치료제가 있고 표적 치료제는 이제 암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의 중요한 그 부분을 착안해서 그것을 이제 공격하거나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형태로 나온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제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요즘 면역 항암제 이렇게 쓰는 데 있잖아요. 네모난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왜냐하면 패러다임을 안 바뀌는데 현상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줍지 않은 단어를 써서 조합을 시킨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항암제의 부작용이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면이 있죠. 적어진 면이 있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죠. 과학의 발달도 있고 상업주의에 더 이제 세련됨이 추가된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양면적인 면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일기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굳이 맞아서 무슨 암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바꾸고 몸을 전체적으로 바꾸면 사실은 굳이 항암제를 안 써도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항암제를 맞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쵸. 는 차원에서 네. 더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주도적이 되는 것보다 누가 해주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냥 병원에서는요 돈만 내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는 결자 해지의 자세를 가지면 주도적으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 있어서 네. 쉽지만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바로 그 점이 듣고 싶었고요. 그 점이 제일 이 질문에 있어서 요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암을 안 하고 이길 수도 있는데 네. 과연 그렇게 삶을 질문자가 바꿀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쉽지는 않은 건데 그쵸. 자기 혼자서의 도움으로는 안 되고 우리 신빈이 옆에서 붙어 있어야 붙어서.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항암 그 두 가지가 상호 배타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그쵸. 항암제를 투여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냐?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쭉 그동안 이야기했지만 원인이 제가 안 됐는데 그쵸. 결과를 처리했다고 그 문제가 다 극복이 안 되고 문제를 차라리 점점 크게 키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운이 좋아갖고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면 뒤에 또 다른 형태로 재발됐다. 또는 또 다른 암이 생겼다 이렇게 일 수도 있어요. 재발되냐 아니냐는 것은 원바람이 딴 데 전이가 됐으면 재발인 거고 또 아니면 새로운 암이 생겼으면 다시 암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암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내 삶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거죠. 사실은. 분석주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전이 됐냐 재발됐냐 아니 새로운 암이 생겼냐 어떠냐 저떠냐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분이 하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적당히 나 바빠 그냥 적당하게 가래로 호미로 그냥 맞고 그냥 갈래 그러면 항암제 하는 게 맞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더 이상 내가 위협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런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전세 세대로 사는데 집에 문제가 생겼으면요. 대충 있잖아요. 수리하고 살아요. 근데 네. 그 집이 내 집일 때는 있잖아요. 하면 제대로 수리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그쵸. 하고 싶잖아요. 그죠? 맞아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내 인생이 전세 인생이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방법론을 쓸까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월세를 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잖아요. 뭐냐면 벽지만 갈고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치? 그렇게 비유하니까. 예. 그런 이제 본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게 좀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교수님? 네, 좋으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 지금 질문자가 네.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수술을 하지 않고 내 몸을 획기적으로 다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가 만드신 대로 네. 우리 신비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조사의 사용법대로 네.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 추후에 네. 똑바똑바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좀 제가 타고 다닌 차가 고장이 나서 네.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제조회사 수리하는 데 갔더니까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하는데 수리를 맡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제조회사의 방법대로 수리하려니까 비용이 되게 비싸게 이제 총체적 비용이 내 삶을 바꾸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동네 카센터 가면 대충 고쳐주는데 이제 싸게 치고 빨리 고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차는 있잖아요. 네. 굳이 뭐냐면 제조회사의 AS 센터에 가서 비싸게 안 고치고 딴 데 가서 고쳐요. 왜냐하면 좀 한 2, 3년 끌다가 그냥 폐차하고 딴 차 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 몸은 내 인생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것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총책 비용이 비싼 데 있잖아요. 네. 암에 대해서 올바르게 극복하려 그러면 비용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수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면요. 네.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내가 스스로 느끼는 삶에 대한 자기 만족감 또는 뭐냐면 삶에 대한 깊이 이런 것이 달라지는 또 다른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방사선 항암만 하면요. 수익은 없어요. 다 그쵸. 비용만 발생하는 거지. 근데 그런 점을 함께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처음부터 뚝바뚝바 우리 암사역 소개한 그날부터 계속 빠지지 않았던 것이 네. 그 공부한 날엔 생각하라, 생각하라. 정말 생각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네. 실질적으로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 사용하는 비용적인 부분들도 보면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맞아요. 이게 합당한지 따져보고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냐면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네. 제가 오늘 머리를 깎았거든요. 네. 여기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를 준지 되게 비싸게 주고 깎은 머리입니다. 9,000원을 줬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예배드린 우리 형제에게 머리를 잘 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깎냐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 미장원에서 깎는데요. 네. 미용실 얼마냐니까 가격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분이 사업하는 그래도 CEO야. 그래서 내가 생각이 깊었어요. 사장이 됐는데 지 머리 깎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사장으로서 사업 잘하기가 힘든 거죠. 비용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고 비용에 따른 효용이 뭔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분이 이제 뭐 수술할까 방사항암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비용은 얼마 들고 수익은 뭘까 생각해보고 총체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보호자분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되게 멘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호자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암을 겪으신 분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이었을 때 네.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주변에 이제 의사인 친구가 있어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의사인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정신 똑바로 차려. 하란 대로 다 하지 마. 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원래 이제 뇌경색이 오면은 특실, 그다음에 1인 간호사 요 플랜이거든요. 그러면서 며칠 입원 안 하다가 이제 그 연결시켜주는 되게 고급 재활 병원으로 가죠. 시설이 아주 좋은. 그러다가 뭐 요양원으로 가고 뭐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딱 이렇게 줘요. 이게 마치 모범 답안인 것처럼, 마치 항암, 방사선, 뭐 수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했던 얘기가 그걸 속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그것대로 안 하면 병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뇌경색이 와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왜 좋은 뭐라고 해야죠? 재활의원에 가냐는 거예요. 계단조차도 오르기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그냥 누워서 그냥 간병인이 몸 닦아주는 것밖에는 거기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모든 비용을 다 탕진하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 살고 생각보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그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네. 반신불수로 계속 살 거다. 비참하게 죽을 거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이 이제 암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그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요양원으로 가서 공동 강병인한테 맡기고 계단을 오를 수 있을 정도였을 때 좋은 시설, 점점 더 좋은 시설로 가서 나중에는 병원에 협박 전화가 와요. 협박 전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 좁은 데에서 막 간이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친구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반에 지쳐서 나중에는 니네 아버지가 더 비참해질 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인 간병인 이후에는 혼자 다닐 수 있을 때 좋은 병원에 좋은 시설로 옮기고 거기서 아마 강요할 거다. 그러면은 거부해라라고 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퇴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병원에 못 놔두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그랬을 때 말을 번복하고 오히려 더 섬세하게 잘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 걸리시고 거의 1년 반 만에 네. 그 병원에서 런닝머신에서 달리기 하시면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감사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좋은 마찬가지로 친구네. 사회생활 잘하셨네요. 예스 고마워 친구. 그게 암에도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네요. 참 굉장히 인사이트풀하네요. 사실 뭐 암에도 항상 그렇잖아요. 아직 어리버리할 때 잡아놓고 조져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암뿐만 아니라 뇌경색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에 있어서 네. 소비자가 충분히 스마트해지기 전에 쇼부를 거는 것. 죄송한데 이렇게 뭐냐 하면 일본말을 써서 그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예. 네, 그렇습니다. 내 몸인데 월세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점 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1화에서는 현대의학적 암치료의 방법론과 전제는 무엇이며 그것이 적실한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흥세 교수님, 네. 오늘 그절 편지 사연 이 소개 시간 처음 네.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이분한테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은 네. 이분이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실제 사연이다 보니까 함께 암을 극복해 나가시는 분들의 사연이니까 더 마음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일부 옛날 생각도 때보다도 더. 나고요. 그렇군요. 양규빈님 어떠셨어요 오늘? 막 좋은 친구 얘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친구를 두셔가지고. 네, 그게 아마 우리 암 환자의 친구들의 취지가 아닐까요? 그쵸. 공부할 때 함께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네.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네. 좋은 것 같아요. 신비님 어떻게 오늘 마무리 하시면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 세상에 대해 속지 않고 올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잘 가져갔으면 좋겠고 네. 뭐 저는 그것에 대해 내가 직면한 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지를 네네네. 잘 성찰을 하고 취할 걸 취하고 또 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알람알람. 알람.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21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똑바똑바 채널에서 하이라이트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